웃음소리가 스쳐 지나갑니다. 형님은 이제 필요 없어. 처리해. 새벽. 깊은 산속. 62살 미정은 약초 바구니를 메고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은 익숙했지만 오늘은 왠지 모르게 숲속 공기가 좀 더 고요하고 무거운 것 같았어요. 그때였습니다. 눈 덮인 골짜기에서 발이 저절로 멈추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 앞에 희끗한 것이 눈에 띄었어요. 처음엔 누군가 버려진 천이나 짐승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숨이 탁 막혔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얼굴은 피투성이었고 머리카락엔 서리가 내린 듯 하얗게 섞여 있었어요. 눈 속에 반쯤 파묻힌 채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죠. 미정은 서둘러 몸을 낮추고 맥박을 짚었습니다. 희미하지만 뛰고 있었어요. 살아 있었습니다. 미정의 시선이 남자의 얼굴로 손목으로 이동했습니다. 입가에는 테이프를 뜯어낸 듯한 찢어진 자국과 점착제 자국이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손목을 보니 케이블 타이나 밧줄 같은 것으로 꽉 묶였던 흔적이 붉게 패어 올라와 있었죠. 실족사나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이 사람을 일부러 여기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남자는 거의 죽어가는 상태인데도 오른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뭔가를 놓지 않으려는 듯 손등의 핏줄까지 붉어져 보일 정도로 강하게요. 미정은 조심스럽게 그 손가락을 펼쳐 보았습니다. 안에서 나온 것은 낡은 폴더폰 하나, 흔히 말하는 대포폰이었어요. 미정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죽어가면서도 버려지면서도 이걸 절대 놓지 않으려 했어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이걸 지켰던 거예요. 이게 대체 뭘까? 증거일까? 남자의 신원을 알려주는 단서일까? 미정은 주머니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119를 눌러야 하나.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그녀의 손가락은 번호 위에서 맴돌았어요. 만약 신고하면 이 사람은 일단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범죄적으로 버려진 사람을 누군가가 찾으러 올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신원이 확인되는 순간 그 사람들을 입막으로 올 겁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목격한 자신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고민은 길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자신의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그 낡은 대포폰을 주었습니다. 이건 이 사람의 물건이니까 함부로 켜면 안 됩니다. 그녀는 배터리를 분리하고 눈에 젖은 폰 본체를 마른 천으로 깨끗이 닦아 감쌌습니다. 증거를 보존하는 법을 그녀는 알고 있었거든요. 다음으로 할 일은 이 남자를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미정은 남자의 몸을 일으켜 업었어요. 생각보다 무거웠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단호했습니다. 산길을 내려와 자신이 운영하는 작은 식당 솔바람 밥상으로 돌아왔죠. 뒷방에 남자를 눕히고는 문을 단단히 잠갔습니다. 창문에 시커든 장치를 확인하고 뒷문 진입로를 살폈어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대피 경로까지 머릿속으로 그려보았습니다. 준비를 마친 미정은 수건에 물을 적셔 남자의 얼굴과 상처 부위를 닦아주며 중얼거렸습니다. 일단 살려야 알 수 있어. 이 사람이 누구인지, 왜 여기 버려졌는지, 그리고 저 대포폰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 밖에서는 바람만이 소리를 내며 불어왔습니다. 눈 덮인 산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미정은 그 고요함 속에 뭔가 위험한 것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어둠 속에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 느낌은 분명했습니다. 이 남자를 구하는 순간 자신도 누군가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럼에도 미정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손에 묻은 피를 닦아내며 그녀는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르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왜 하필 내 앞에 쓰러진 거야? 대답은 없었습니다. 남자는 여전히 깊은 의식 불명 상태로 가쁜 숨만 몰아쉬고 있을 뿐이었죠. 그의 손에 쥐어져 있던 대포폰, 그 안에 담긴 비밀. 미정은 아직 그 내용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 작은 폰 하나가
자신의 조용한 삶을 완전히 뒤흔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 남자가 누구인지도요. 모든 것은 이제부터 시작될 이야기의 서막이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미정은 거의 잠을 자지 못했어요. 2시간마다 뒷방에 들어가 남자의 상태를 확인했죠. 열이 오르락내리락 했고 옆구리의 깊은 상처에서는 계속 진물이 스며 나왔습니다. 구급 상식을 익혀둔 그녀는 직접 소독과 봉합을 했습니다.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죠. 오래전에 익힌, 하지만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기술이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법도, 때론 그 반대의 법도 알고 있던 시절의 기억이었으니까요. 셋째 날 새벽, 남자가 눈을 떴습니다. 미정이 물 한 잔을 들고 다가가자 남자의 눈동자가 천천히 초점을 맞추더니 그녀를 향했어요. 그리고 그의 첫 마디는 다름이 아니라 이름 묻지 마시오 였습니다.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그 말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평생 다른 이들을 내려다보며 살아온 사람의 습관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명령 같은 말투였죠. 미정은 조용히 물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안 물어요. 그게 그녀의 전부였어요. 궁금해도 캐물지 않았습니다. 대신 상처를 다시 살피며 옆구리의 깊은 열상을 소독약으로 닦아내기 시작했죠. 남자는 이를 악물었어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고통조차 남에게 보이는 것을 체면이 허락하지 않는 사람, 그런 인상을 주었어요. 미정은 그의 악물린 입술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평생 약한 모습 한 번 보이지 않고 살아왔구나. 봉합을 마치고 담요를 덮어주었을 때 남자는 창밖을 보며 고개를 돌린 채 말했습니다. 기억이 없소. 미정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의 눈을 들여다보니 눈동자는 너무 또렷했어요. 기억이 나지 않는 게 아니라 말하기 싫은 거였죠. 미정은 굳이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일어서며 조용히 말했어요. 배고프면 부르세요. 죽 끓여 놓을게요. 그날 점심 무렵 마을 슈퍼를 운영하는 복내가 찾아왔습니다. 토박이의 마음이 따뜻한 복내는 미정이 이 산골에 처음 왔을 때 아무것도 묻지 않고 김장김치 한 통을 건네준 은인이었죠. 미정아 뭐해? 목소리부터 들려오며 문을 열고 들어온 복내는 손에 두부 한 모를 들고 있었어요. 두부 남아서 갖다 줬어. 혼자 먹기엔 많더라. 이미정이 고맙다며 두부를 받는데 복내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수근거렸습니다. 근데 미정아, 이상한 거 못 봤어? 미정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었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어요. 이상한 거라니 어젯밤에 외지차가 마을 입구를 2번이나 돌았다던데 이미정의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는 것 같았습니다. 복내는 계속했어요. 검은 SUV. 번호판은 못 봤는데 새벽 2시쯤이었다나 봐. 김신내 개가 미친 듯이 짖어서 다 깼다더라고. 미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군요. 길 잃은 사람이었나 보네. 그런가? 근데 이 산골까지 새벽에 뭘 보러 오지? 이상하지 않아? 복내는 고개를 갸우뚱하다가 다시 밝은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튼 조심해. 요즘 세상 뒤숭숭하잖아. 복내가 떠난 후 미정은 커튼 사이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 고요함이 진짜 고요함이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뒷방 문을 열자 남자는 이미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정이 들어오는 기척에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죠.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손님 왔었소? 들은 거였죠. 미정은 대답 대신 끓여둔 죽그릇을 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드세요. 힘이 있어야 낫죠.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미정을 올려다보며 묻는 그의 눈빛에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왜 이러는 거요? 나를 왜 살리는 거요? 대가가 뭐요? 미정은 남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직함이 사람을 살려주진 않아요. 그 한마디에 남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달싹였지만 뭐라고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미정은 돌아서며 덧붙였습니다. 밥이나 드세요. 체면은 배부른 다음에 차려도 늦지 않아요. 문이 닫히고
남자는 한참 동안 닫혀진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소리를 듣지 못한 지가 며칠째였을까요? 아첨도, 두려움도, 계산도 없이 자신을 대하는 사람, 이건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따뜻한 죽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을 때 그 온기가 목을 타고 내려가 가슴 어딘가 깊은 곳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그는 숟가락을 든 채 잠시 멈춰 서 있었습니다. 눈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지만 그 감정이 정확히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평생 느껴본 적 없는 무언가였으니까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미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해가 기울어 그림자가 길어지고 있었어요. 검은 SUV라.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저 남자를 찾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그들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뒷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아직도 숟가락을 들고 있을까요? 아니면 다시 창밖만 바라보고 있을까요? 미정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조용하고 불안한 나날이 오래 가지는 않을 거라는 것, 그리고 그 예감은 곧 빗나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어요. 태곤의 몸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미정이 뒷방문을 열었을 때 그는 이미 벽에 기대어 일어나 앉아 있었죠. 열은 거의 내렸다는 게 그녀의 손등으로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좀 걸을 수 있겠어요? 미정이 물었고 태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나서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가겠소. 미정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왜요? 더 피해 끼칠 수 없소. 몸도 어느 정도 나았으니 말투는 정중했지만 그 속엔 좁은 방에 숨어 기다리는 것이 그의 자존심과 평생의 습관을 어떻게 견디게 하는지에 대한 고통이 담겨 있었어요. 미정은 담요를 개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나가면 다시 잡혀요. 증거 없이 가면 당신도 나도 끝이에요. 그거 알잖아요. 태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으로 반박하지 않은 순간이었어요. 미정은 서랍 쪽으로 걸어가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 그 앞에 놓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그가 눈 속에서 꽉 쥐고 있던 그 낡은 대포폰이 들어 있었어요. 배터리는 분리되어 비닐에 쌓여 있었고 본체는 깨끗이 닦여 있었죠. 당신이 죽기 직전까지도 지키려 했던 거예요. 남의 물건이라 켜보진 않았어요. 배터리 분리해서 말려뒀고 이미정은 봉투를 살짝 밀어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 함부로 만지면 안 돼요. 태고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폰을 꺼내보지는 않고 그저 꽉 쥐고만 있었어요. 손등의 핏줄이 또렷이 드러났습니다. 산속에서의 기억 조각들이 스쳐 지나가는 듯한 눈빛이었죠. 미정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도 불 끄고 지내요. 움직임은 최소한으로 그날 저녁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예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려왔어요. 미정의 귀가 쫑긋 세워졌습니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다가 마을 어귀쯤에서 멈췄다가 다시 멀어졌어요. 잠시 후 또 들렸습니다. 같은 패턴. 가까워졌다 멀어지기를 3번이나 반복했죠. 누군가가 이 주변을 맴돌며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모든 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숨을 죽였어요. 뒷방에 있던 태곤도 창가에서 떨어진 구석에 앉아 숨소리조차 가누고 있었습니다. 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뒤 태곤이 침묵을 깼어요. 어둠 속에서 그의 목소리는 낮고 갈라져 들렸습니다. 당신까지 위험해지고 있어. 미정은 창 사이로 밖을 내다보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알아요. 내가 여기 있으면 당신도 표적이 되오. 그래도 지금 내보내면 당신은 죽어요. 미정이 고개를 돌려 태곤의 희미한 윤곽을 바라보았습니다. 살린다는 건 처음부터 함께 표적이 되는 일이에요. 난 그걸 알면서도 했어요. 어둠 속에서 태곤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뭔가 말하려다 삼키는 소리가 들렸죠. 미정이 덧붙였어요. 대신 약속해요. 살아나면 그 폰에 뭐가 들었는지 말해줘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곤의 대답은 없었지만 그 무거운 침묵이 일종의 약속처럼 느껴졌어요. 다음 날은 마을의 장날이었습니다. 미정은 약초 정리도 하고 식자재도 사와야 했어요. 평소처럼 문을 잠그고 혼자 가려는데 태곤이 벽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나도 가겠소. 위험해요. 여기 혼자 있는 것보다 낫소의 태곤의 목소리엔 답답함과 함께 좁은 공간에 갇혀 지내며 생긴 초조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숨어만 있으면 미치겠소. 제발 이 제발이라는 말을, 이렇게 남에게 부탁하는 말을 그가 언제 해본 적이 있을까요? 미정은 그 지쳐있고 자존심에 짓눌린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안방으로 들어가 뭔가를 꺼내왔어요. 꽃무늬 앞치마와 낡아 빠진 고무신이었습니다. 이걸 왜? 태곤의 표정이 일그러졌지만 미정은 단호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아무도 안 봐요. 시골에선 그래요. 체면 차리다 잡혀가고 싶어요. 아니면 살고 싶어요. 태곤은 그 꽃무늬 앞치마를 한참이나 노려보았습니다. 분홍 바탕에 하얀 꽃이 촌스럽게 박혀있는 평생 명찰 같은 정장만 입던 그에게는 상상도 못할 복장이었죠. 긴 침묵 끝에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앞치마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장터는 북적였습니다. 미정이 앞서 걸었고 태곤은 꽃무늬 앞치마를 두른 채 고개를 숙이고 뒤를 따랐어요. 처음엔 온몸이 뻣뻣했습니다. 누군가 알아볼까 봐 가슴이 조여들었죠. 하지만 아무도 그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정네 일꾼쯤으로 생각하는 듯 했어요. 이상하게도 그런 무시당함이 오히려 그의 어깨에 쌓인 긴장을 조금씩 풀어주었습니다. 그는 평생 시선의 중심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아무도 알아보지 않는 한낱 노인이 된 거였으니까요. 미정이 채소를 고르고 값을 치르는 동안 태곤은 묵묵히 짐을 들어 바쳤습니다. 그때 저쪽에서 친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미정아, 복내였습니다. 복내가 다가오더니 태곤을 훑어보며 말했어요. 일꾼 구했네. 아저씨, 힘 좀 쓰시겠다. 우리 미정이 혼자서 이 무거운 것 다 들고 다녔는데 이제 좀 낫겠네. 태곤은 어색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하려다 말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복내는 그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 순간 태곤의 입가에 미묘한 떨림이 스쳤습니다. 웃음인지 씁쓸함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죠. 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산길,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태곤은 앞치마를 벗지 않았어요. 오히려 벗는 게 더 이상해진 것 같았습니다.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고 새소리가 들려오는 고요함 속에서 태곤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와 이렇게 아무 말 없이 그냥 걸어본 적이 있었지. 미정의 뒷모습을 바라보니 바람에 살랑이는 앞치마 끈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쿵짝쿵짝하는 경쾌한 트로트 벨소리가 산길을 찢으며 울려 퍼졌습니다. 태곤의 주머니에서였어요. 미정이 돌아섰을 때 그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대포폰. 분명 배터리를 분리해뒀는데 그가 언제 끼워 넣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그는 당황해 주머니를 뒤지며 폰을 꺼냈습니다. 낯선 번호가 화면에 떠 있고 벨소리는 멈추지 않았죠. 미정은 세 걸음 만에 다가와 그의 손에서 폰을 낚아챘습니다. 주저함 없이 뒷면을 열고 손톱으로 배터리를 튕겨내었어요. 배터리가 낙엽 위로 떨어지자 화면이 꺼지고 벨소리가 멈췄습니다. 모든 게 불과 3초 만의 일이었습니다. 미정의 동작은 훈련받은 군인처럼 정확하고 날카로웠어요. 그녀는 배터리와 본체를 따로 주워 넣으며 주변을 경계하듯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태곤을 똑바로 보며 말했죠.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기지국에 찍혔을 수도 있어요. 벨이 울린 지 5초 정도? 위치 추적하기엔 충분한 시간이에요. 태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언제?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흐려졌어요. 아마도 아침에 폰을 만지다 습관처럼 배터리를 끼워 넣은 모양이었습니다. 폰은 항상 켜져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몸에 밴 사람이었으니까요.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녀는 먼저 발걸음을 옮겼어요. 이번엔 평소보다 훨씬 빠른 걸음이었습니다. 빨리 가요. 해지기 전에 들어가야 해요. 돌아오는 길 내내 두 사람 사이에선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 장터에서 느꼈던 그 묘한 편안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긴장감이 다시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죠. 미정의 등이 멀어지는 것 같아 태고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여자는 대체 뭘 하던 사람이었나? 골칫거리는 그 하나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복례가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문을 벌컥 열고 들어서는 그녀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미정아. 큰일 났어. 복례가 숨을 헐떡이며 말을 이었죠. 마을 이장님 댁에 낯선 사람들이 왔대. 정장 입은 남자 둘이 다친 노인 못 봤냐고 물어보더란 말야. 가족이 걱정한다면서 복례는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근데 이장님 말씀이 눈빛이 영 안 좋았대. 웃는데 눈이 안 웃고 차갑고 무서운 눈이래. 소름 끼쳤다고 미정의 손이 앞치마 주머니 안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사람들 지금 어디 있어? 마을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물어보고 있다던데. 아까 김신네 집에도 갔고. 미정아, 정말 조심해. 뭔가 이상해. 저 사람들 눈빛이 사냥하는 눈빛이야. 복례가 떠난 후 미정은 뒷방 문을 열었어요. 태고는 이미 그 모든 말을 다 들은 듯 굳은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어. 미정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물이 빠르게 좁혀오고 있었죠. 그러나 그보다 더 나쁜 일은 곧 이어졌습니다. 며칠 후 미정이 슈퍼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 복례가 또다시 불러 세웠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 든 휴대폰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미정아. 이거 봐, 이게 대체 뭐야? 화면에는 흑백 사진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새벽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검은 봉투에 피 묻은 천을 넣는 장면이었어요. 그 사람은 미정이었습니다. 각도로 봐서는 식당 뒤편 어딘가에서 몰래 찍은 사진이 분명했죠. 이게 어디서 나온 거야?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을 단톡방에 누가 올렸어. 출처는 모르겠는데 경찰서에도 제보가 들어갔다더라. 복례가 미정의 손을 잡았어요. 미정아, 무슨 일이야? 연희한테 말해봐. 괜찮아. 이미정은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함정이었어요. 누군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고 이 사진만을 잘라 유포한 거였죠. 앞뒤 맥락 없이 그저 그녀가 수상하다는 인상만 주기 위한 프레임 작업. 미정은 이런 수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녀가 쓰던 방법이기도 했으니까요. 언니? 이건. 미정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 복례는 그저 미정의 손을 꽉 잡아주었어요. 언니는 내 편이야. 하지만 조심해야 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정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누가 찍었을까? 언제부터 지켜본 걸까? 경찰 제보까지 갔다면 조사가 들어올 테고 그녀는 용의자가 됩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뒷방 문이 열려 있었어요. 태곤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둡고 눈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죠. 마을 소문과 사진 이야기를 이미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들었소. 그의 목소리는 낮고 깔렸어요. 마을에 사람들 왔다는 거, 사진 돌고 있다는 거, 당신이 용의자로 몰리고 있다는 거 다 들었소. 태곤이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당신 때문에 이 지경이 된 거 아니요? 나를 숨겨주겠다고 나서서 이제 당신까지 엮인 거 아니요?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태곤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처음부터 이상했소. 왜 모르는 사람을 살리는 거요? 왜 경찰에 신고 안 하고 숨겨주는 거요? 돈이었소. 그의 손가락이 미정을 가리켰어요. 내가 누군지 알고 있었던 거요? 처음부터 돈 보고 붙은 거지. 태곤의 눈은 불에 타는 듯 했어요. 그 돈 뭉치. 앞치마 주머니에 챙기던 거 나 다 봤소. 당신도 결국 같은 부류야?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미정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태곤의 말을 가로막지도
변명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뒷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태곤의 짐을 하나둘 챙기기 시작했죠. 옷, 복대, 지팡이. 모두 조용히 차분하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태곤이 당황해 말했어요. 뭐 하는 거요? 미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짐을 싼 가방을 문 앞에 내려놓고 태곤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빛은 처음 만났을 때보다도 더 차가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나가요.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어요. 당신 목숨 살려준 게 돈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여기 있을 이유 없잖아요. 나는 평생 혼자 살았어. 돈 없어도 사람 없어도 그냥 살았어. 당신 같은 사람 돈 탐내서 이런 짓 안 해요. 미정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는 계속했어요. 왜 내 집이에요. 내가 지킬 거예요. 당신은 당신 알아서 해요. 그 말을 끝내고 그녀는 돌아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우문 밖에 짐 놓았으니까 원하면 가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고 미정은 떠났습니다. 태곤은 혼자 남겨졌어요. 발치에 놓인 가방을 바라보며 그는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돈 보고 붙었다고? 같은 부류라고? 평생 그런 말만 들어왔고 그런 시선만 받아왔기에 그도 그런 말을 해버린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 여자는 달랐어요. 진짜 돈 때문이었다면 그를 팔아넘기고 보상금이나 받았을 텐데 그녀는 자기 삶을 걸고 그를 숨겨줬습니다. 태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미정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그릇을 닦는 동작이 기계적이었어요. 아까 그가 한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다만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을 뿐이었죠. 그때였습니다. 창밖이 이상하게 밝아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미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커튼 틈으로 보이는 하늘에 낯선 오렌지빛이 춤추고 있었어요. 안 돼. 그녀는 마음속으로 신음했고 창가로 달려가 커튼을 젖혔습니다. 그곳에는 불이 있었습니다. 식당 뒤편, 그녀의 약초 창고와 그 옆에 소중한 약초밭에서 거대한 화염이 하늘을 향해 치솟고 있었어요. 검은 연기가 굴뚝처럼 피어올랐고 나무가 타는 굉음과 함께 빛의 폭풍이 어둠을 찢고 있었죠. 안 돼. 미정은 문을 박차고 뛰쳐나갔습니다. 열기가 얼굴을 때렸고 연기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불길은 이미 창고를 집어삼키고 옆으로 번지며 그녀가 수년간 정성 들여 가꾼 약초밭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국정원을 나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시작한 새 삶. 그녀가 총 대신 호미를 들고 작전 대신 씨앗을 심으며 돌보아온 조용한 세계. 그 모든 것이 불꽃 속에서 검은 재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미정은 물을 찾아 달려가려 했지만 불길이 너무 거셌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그녀의 팔을 붙잡았어요. 태곤이었습니다. 그는 짐을 들고 나가려다 불빛을 보고 뛰어나온 모양이었죠. 안 돼. 위험해. 태곤이 소리쳤지만 미정은 흐느끼며 저항했습니다. 저기 약초가. 내 약초밭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태곤은 미정을 끌어안 듯 붙잡고 뒤로 물러섰어요. 사람이 먼저야. 약초는 다시 심으면 돼. 미정은 그의 품에서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어요. 두 사람은 타오르는 불길 앞에 무릎을 꿇은 채 그 광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정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세상과의 인연을 끊고 찾은 평화. 그 조용한 꿈의 전부가 눈앞에서 잿더미로 변해가고 있었으니까요. 한참이 지나 불길이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멀리서 소방차 사이렌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아마 복내가 신고한 모양이었죠. 미정은 타버린 자리를 검게 그을린 기둥과 재가 된 약초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그녀는 힘겹게 일어났습니다. 태곤이 그녀를 올려다보았어요. 어디 가는 거요? 미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잠시 후 돌아왔을 때 그녀의 손에는 그 대포폰이 들려 있었어요.
미정은 태곤 앞에 쪼그려 앉아 폰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볼 때 됐어요. 태곤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죽어가면서도 쥐고 있던 거 이 증거라고 했잖아요. 이제 확인해야 해요. 미정의 목소리는 울먹임으로 갈라져 있었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저 불. 우연이 아니에요. 누군가 질렀어요. 당신을 찾는 사람들이 이제 숨어만 있을 때가 아니에요. 싸워야 해요. 미정이 폰을 태곤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누가 당신을 버렸는지, 누가 나를 불태웠는지 알아내야 해요. 태곤은 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어요. 천천히 배터리를 끼우고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오래된 폴더폰의 화면이 켜지며 느릿느릿 메뉴를 불러왔죠. 그는 통화 기록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저장된 이름들이 떴어요. 은실 사모님 외태성, 유 실장 태곤의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은실. 그의 동생의 아내 재수 씨의 이름이었습니다. 왜 여기?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발신 기록을 눌렀습니다. 세 사람 모두에게 그가 산속에 버려지기 바로 이틀 전에 통화한 기록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태성이는 태곤의 목소리가 공기처럼 가늘어졌습니다. 내 동생이요. 백상건설 부회장 미정이 조용히 물었어요. 동생이요. 그래. 내 동생이. 그리고 은실은? 그 동생의 아내요. 태곤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폰을 꽉 쥐었고 손등의 핏줄이 벌겋게 붉어졌어요. 가족이었어. 피를 나눈 가족이 나를 산에 버린 거요.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배신감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지켜주려 했소. 동생이니까, 가족이니까. 회사 지분도 나눠주고, 자리도 만들어주고, 다 줬어. 근데, 그게 부족했나 보오. 전부 원했던 거지. 내 자리, 내 모든 것을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옆에 앉아 타버린 자리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어요.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낮고 갈라져 있었지만 확고했습니다. 미안하오. 아까 당신한테 한 말 돈 보고 붙었다고 같은 부류라고. 내가 미쳤소. 평생 그런 인간들한테 둘러싸여 살다 보니 당신까지 그렇게 본 거요. 그가 미정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달랐소. 처음부터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대답하지도 않았습니다. 태곤이 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건 공증받은 신탁 서류요. 내 재산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는 내용이요. 그리고 그는 한 장을 넘겨 미정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여기 당신 이름이 있어. 오미정. 피해 보상 책임. 이 싸움이 끝나면 당신이 입은 것 전부 갚겠다고 적어뒀소. 태곤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말로는 안 믿을 거 알아요. 그래서 문서로 만들었소. 공증까지 받았소. 미정은 서류를 받아들여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습니다. 진짜였어요. 법적 효력이 있는 공증 서류.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왜 이런 걸 당신이 물었잖소. 살아나면 그 폰에 뭐가 있는지 말해달라고. 태곤의 눈빛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흔들림이 사라지고 확고함이 자리 잡고 있었죠. 이제 알았어. 폰에 뭐가 있는지, 누가 나를 죽이려 했는지. 이제 싸울 거요. 도망치지 않겠소. 태곤이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정의 손이 움찔했지만 빼지 않았어요. 당신 혼자 싸우게 두지 않겠소? 내가 끌어들인 싸움이니까. 내가 끝내겠소? 같이 가시겠소? 미정은 태곤의 눈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각오와 진심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타버린 잿더미 앞에 나란히 앉아 동쪽 하늘에 막 밝아오기 시작하는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밤이 지나가고 있었지만 그 제 위에서 그들은 비로소 같은 곳을, 같은 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숨는 것은 끝났습니다. 이제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준비는 끝났습니다.
미정의 옛 동료 주한과 그를 통해 만난 강력반 나경수 형사의 도움으로 증거 확보와 영장 청구가 이루어졌죠. 경수의 전화가 왔을 때 미정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선배, 다 나왔어요. 기지국 기록, 통화 상대 특정 다 됐고 영장 내일 나옵니다. 그리고 경수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어요. 모레가 백상건설 창립 50주년 기념식이래요. 미정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거기서 잡을 거야. 내 사복 형사들 배치했어요. 현장에서 신병 확보할 겁니다. 미정이 태곤에게 그 소식을 전하자 그는 오랜 침묵 끝에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알아요. 50주년 내가 만든 회사의 그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 속에 단호함이 서려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끝내려고 해요. 내가 직접 가겠소. 뭐라고요? 미정이 놀라 눈을 크게 떴지만 태곤은 확고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나타나면 그 충격이 클 거요. 그 자리에서 직접 말하겠소? 내가 살아있다고? 도망치지 않겠소? 내 회사고, 내 가족이고, 내 문제요. 내가 끝내야 해. 미정은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움 대신 오랜 세월 쌓인 상처와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려는 각오가 보였어요. 한참 후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같이 가요. 창립 기념식 당일 백상건설본사 대강당은 화려한 조명과 수백 명의 하객, 기자들의 플래시로 가득 찼습니다. 무대 위에는 백태성이 서 있었어요. 검은 정장에 붉은 넥타이를 메고 그 옆엔 차은실이 우아한 드레스와 함께 당당히 미소 짓고 있었죠. 축하 연주가 멈추고 태성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희 형님께서 갑작스럽게 실종된 후 회사를 이끄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형님의 뜻을 이어 그 순간이었어요. 대강당 맨 뒷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계속해서 복도를 걸어오자 웅성거림이 시작되었어요.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고 무대 위 태성의 말이 중간에 끊겼습니다. 백태곤이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서 걸어오고 있었어요. 웅성거림은 순식간에 충격과 경악의 물결로 바뀌었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나왔고 하객들은 서로를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태곤은 아무런 표정 없이 천천히 무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의 발걸음마다 강당은 죽음 같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태성이 창백해진 얼굴로 마이크를 놓쳤습니다. 은실의 미소가 얼어붙었고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태곤은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가 태성 옆에 섰습니다. 그가 마이크를 잡았을 때 그의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죽지 않았다. 그 낮고 울림 있는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대강당을 진동시켰습니다. 내 동생과 재수 씨가 나를 죽이려 했지만 나는 살아있다. 좌중이 숨을 멈춘 듯 했습니다. 태곤은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형님은 이제 필요 없어. 처리해. 태성의 목소리, 알겠습니다. 깔끔하게 하죠. 낯선 남자, 장칠봉의 목소리, 녹음이 끝나자 정적이 더욱 짙어졌습니다. 태성의 얼굴은 핏기를 완전히 잃었고 그는 한 발 뒤로 물러서려 했습니다. 그때 대강당 곳곳에서 사람들이 일어섰어요. 평범한 하객 복장을 한 사복 형사들이었습니다. 나경수 형사가 앞으로 나서며 명확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백태성 씨, 차은실 씨의 살인 미수 및 방화 혐의로 체포합니다. 혼란이 일었습니다. 비명소리, 고함소리, 의자 밀리는 소리가 뒤섞였어요. 태성이 도망치려 했지만 두 명의 형사가 그를 제압해 수갑을 채웠습니다. 은실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부짖었죠. 형님, 용서해주세요. 제발. 그러나 태곤은 그녀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 서서 피를 나눈 동생이 형사들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그리고 그 옆에서 오열하는 재수 씨를 바라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승리의 기쁨도 복수의 쾌감도 없었어요. 가슴 한가운데 펼쳐진 거대한 공허함만이 느껴졌습니다. 평생 지켜준 가족이
결국 그를 파멸로 몰아넣으려 했으니까요. 그때 옆에 미묘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태곤이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지만 그가 누군지 알 수 있었어요. 미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무대 뒤편에서 그 모든 일을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그 옆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태곤의 허탈하게 흔들리는 마음에 무게추 하나가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그녀도 태곤이 바라보는 그 광경을 함께 바라보고 있었어요. 법의 심판을 받는 배신자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서서 드디어 숨어 다니는 삶을 끝낸 한 사람. 두 사람은 말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주위의 소란과 플래시, 보안 요원들의 소리는 모두 희미해져 그들 사이의 침묵만이 선명하게 다가왔죠.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그리고 동시에 무언가 새로운 것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서로의 침묵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1시간 후, 미정과 태곤은 그 대강당을 떠났습니다. 태곤은 수많은 기자들의 질문에도 아무런 답변 없이 미정이 운전하는 차로 조용히 떠났어요. 창밖으로 스치는 도시의 불빛들이 태곤의 눈에 물들지 않는 추억들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문득 생각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그는 이 도시의 최고 경영자 중 하나였습니다. 회장실에서 모든 결제를 했고 사람들은 그의 눈빛 하나에 줄을 섰죠. 하지만 지금 그는 낡은 차의 조수석에서 도망치듯이, 아니, 마치 새로운 삶으로 향하듯이 서울의 밤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그 삶의 형태는 아직 희미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백상건설 회장이라는 명함 뒤에 숨어 살지 않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그 옆에는 그 명함 없이도 그를 사람으로 대해준 유일한 사람이 함께하고 있다는 점. 유태곤이 창밖을 바라보며 입가에 희미한, 하지만 진짜 웃음을 스쳤습니다. 이 비록 앞길은 험할지라도 이번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으니까요.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불탄 자리에 새 건물이 들어섰어요. 그 모양은 화려하지도 거창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작고 단출한 식당 하나였죠. 나무로 만든 간판에 손글씨로 쓴 이름이 걸렸어요. 치유의 밥상 글씨는 삐뚤었지만 한 획 한 획에 정성이 스며들어 따뜻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 건물은 마을 사람들이 정말로 품앗이로 지어준 것이었어요. 복내가 앞장서서 사람들을 모았고 주안이 건축 자재를 구해왔습니다. 이장님은 톱을 들고 나무를 다듬었고 슈퍼집 아들은 지붕을 올리는 일을 맡았죠. 아무도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미정이가 우리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복내의 그 한마디에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정은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울지 않았어요. 대신 묵묵히 삽을 들고 함께 했습니다. 그 옆에서는 태곤이 있었죠. 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1년 전 정장만 입던 재벌 회장은 이제 튼튼한 작업복을 입고 무거운 나무 판자를 나르거나 대패로 나무결을 매끄럽게 다듬고 있었습니다. 우목공. 태곤이 새로 배운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어요. 망치질을 하다 손가락을 찍기도 하고 톱질을 하다 나무를 망치기도 했죠.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나무를 깎고 다듬고 조립했어요. 그의 첫 작품은 밥상이었습니다. 울퉁불퉁하고 다리가 조금 삐뚤어진, 팔아도 돈이 될 리 없는 물건이었지만 완성된 그 밥상을 바라보던 태곤의 눈빛은 그 무엇보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밥상을 미정에게 가져갔어요. 이거 첫 번째 작품이요. 미정은 밥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손으로 나무결을 쓸어보더니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잘 만들었네요. 그건 태곤이 처음 본 미정의 편안한 미소였어요. 그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새 식당이 문을 열던 날 첫 손님은 당연히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복내가 문을 열고 들어오며 큰 소리로 외쳤죠. 우와, 완전 새 집이네. 미정아, 대박이야. 미정이 웃으며 맞이하는 사이 복내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밥상을 발견하고는 감탄했습니다. 어머, 이 밥상 누가 만든 거야? 나무결이 정말 이쁘다. 그때 태곤이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그가 두른 건
예전에 장터에 갈 때 입었던 바로 그 꽃무늬 앞치마였어요. 복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태곤을 보더니 박장대소했습니다. 어머, 회장님. 아니, 태곤 아저씨. 그 앞치마 정말 잘 어울린다. 정장 입을 때보다 훨씬 낫네. 태곤의 얼굴이 빨개졌지만 이번에는 어색해하지 않고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평생 그에게서 보지 못한 편안함이 스쳤죠.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미정의 입꼬리도 저절로 올라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이장님, 김신 아저씨, 슈퍼아들. 모두 태곤을 보고는 놀랐지만 이제는 수군거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수고하네, 태곤 아저씨, 라며 반가워했죠. 태곤은 묵묵히 밥상을 닦고 국을 날랐어요. 손님이 떠나면 그릇을 치우고 테이블을 닦는 일을 자연스럽게 해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만 지금은 그 일에서도 묘한 보람을 느꼈어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저녁이 되고 손님이 모두 떠나자 식당은 고요함으로 돌아왔습니다. 미정이 약초차를 내리고 있을 때 태곤이 다가와 옆에 앉았어요. 오늘 많이 힘들었소. 미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좋았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산 너머로 저물어가며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1년 전 이 자리는 잿더미였습니다. 지금은 새 건물이 서 있고 새 밥상이 놓여 있었어요. 태곤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소. 미정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가요? 다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의 태곤의 목소리는 낮고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난 죽었소. 그냥 눈 속에서 얼어 죽었을 거요. 당신이 살려줬소. 숨겨줬소. 밥 먹여줬소. 그는 잠시 멈췄다가 가장 중요한 말을 덧붙였어요. 그리고 나를 사람으로 대해줬소. 미정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태곤은 계속했어요. 평생 회장으로만 살았소. 명함이 나였고 직함이 나였소. 누구도 나를 그냥 태곤이라는 사람으로 본 적이 없었소. 아첨했고 두려워했고 계산했소. 진심이 없었소. 그는 미정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만 달랐소. 처음부터 김미정은 그 눈길을 받아들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명함 말고 온전한 당신으로 사세요. 태곤의 눈에도 이슬이 맺혔습니다. 그럴 거요. 이제 그리고 그는 미정의 손을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잡았습니다. 미정은 그 손을 빼지 않았어요. 태곤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약간의 떨림과 함께 깊은 기대감이 깃들어 있었죠. 앞으로도 함께 해도 되겠소. 미정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1년 동안 같은 지붕 아래 살았지만 이런 식의 고백은 처음이었어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는 완전히 졌고 첫 번째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별빛처럼 작지만 확실한 빛이 그녀의 마음속에도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입가에 미소를 띠며 작은 소리로 대답했어요. 나도. 혼자라는 건 좀 지겹더라의 태곤의 얼굴에 진정으로 화사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평생의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가벼우면서도 충만한 미소였죠.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 어둠 속에서 점점 더 많은 별들이 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밖에서는 산들바람이 살랑거리며 창문을 스쳤고 치유의 밥상이라는 간판이 은은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불탄 자리에 피어난 새로운 시작. 화려하지도 대단하지도 않았지만 그 안엔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하루하루를 채워나가는 소박한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들은 이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조용하지만 확실한 행복으로 이어져 갔습니다.